자, 여러분 교재 순환적 경기 변동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경사 비대칭이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요 점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경사가 여기보다 더 여기 완만하다 보니까 이게 더 급하다는 의미예요. 우경사 좌우 비대칭이다. 점선 기준. 그래서 여기가 회복 시장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부동산은 뭔다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정점을 통해서 나오는 후퇴 시장의 국면은 좀 어떻게 돼?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 얘기예요. 자, 이때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죠? 하향시장인데 그림에서 보시오. 후퇴가 지속적으로 하강을 해가요. 또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또 불경기에 해당하니까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이걸 제일 많이 출제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게 계속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이 되고 여기는 가격이 뭐 한다?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해. 그러니까 누가 중점을 두면 여기는 매수자로서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수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나요. 매수에 중점을 두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바닥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서서히 오르죠. 그래서 공실률은 뭐가 돼?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또 증가하고 또 거래도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증가하는 형상이 나타나는 게 회복시장.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또 바닥 저점에 있으면 하한선이 돼요. 자, 그래서 하한선이 작년에 출제했죠. 저점의 하한선. 그리고 회복 시장이죠. 점점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 시장에 가면은 자, 시험 문제 한 5번 출제했어요. 3번은 정답 물었습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현재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이걸 한 5번 출제했어. 하한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는 경향이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매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매도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난다. 자, 이 얘기죠. 자, 요 관련해서 이 4가지죠. 그래서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뭐죠? 거래는 한산해지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하는 후퇴로 접어들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뭐 상한선. 요거 25회 정답. 상한선인데 하한선으로 출제했죠. 25회 시험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가지를 잘 보시고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은 이렇게 4가지 순환 국면인데 이 국면 외에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또 뭐가 있죠? 안정 시장이 있어요. 안정 시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인데 현재에서 보면요.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안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 밑줄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의 밑줄. 자, 그게 좀 주의해 두고, 그래서 안정시장은요,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인 규모가 작은 주택, 뭐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의 소규모 점포는 경기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무슨 시장?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이
작년 시험은요, 경기 변동도 출제했고요, 거미집 이론도 출제했거든요.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는데 원래 보면 제가 보면 거미집 이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이 순환적 변동 외에도 부동산 경기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또 나타나죠. 자, 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서 여러분 들어본 용어 중에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죠. 자,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대학가 방학 기간 동안에 원룸주택 공실률이 증가한다든지, 또 봄, 가을철에 이사철이잖아요. 봄, 가을철에 이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 이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또 정쟁이나 폭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거미집 이론으로 한번 가봅니다.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 시장에 처음 나타난 이론인데, 이것을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거죠. 예? 건축물 시장에 도입하죠. 그래서 특정 우리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불균형, 자, 이런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이게 불균형 상태를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우리가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가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인데, 자, 여기서 가정을 보면요, 2021년도의 수요량은 2021년도의 가격에 의해서 뭐다? 영향을 받고, 우리가 21년도의 공급량은 바로 그 전에 2020년도의 가격에 의해서 뭐다? 영향을 받죠.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자, 이것을 확인해 두신데, 시험 문제 7번 출제를 했는데 7번 전부 수렴형이 나왔어요. 수렴형은 우리가 안정적 균형 조건이다 보니까 7번 다 출제를 했는데, 자, 수렴형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거든요. 수렴형을 보면은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완만한 뭐죠? 탄력적.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완만하면은 탄력적.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뭘로? 균형 상태로 접근하는, 이게 바로 무슨 형태? 수렴형.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뭐다? 수렴형, 수탄수로 암기해 두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부등호 물었잖아요. 수요 곡선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하면 어디가 크다? 공급이 크다. 자, 여러분, 우리 수의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관계,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기울기는 동일하더라도 가격 탄력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역관계는 부동호 방향 바뀝니다. 네. 자, 수의 가격 탄력성도 마이너스 값이 아니죠. 절대값을 씌워버립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거 씌우면 어디가 크다? 이쪽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탄력적은 1보다 큰 값이고 비탄력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걸 하려면 요것만 암기하면 되죠. 뭐 수탄수.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 부동호. 그렇게 알면은 쉽게 갑니다. 발사는 요거 반대. 발사는 요거 반대. 이런 형태로 가는 거. 발사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 발사는
그래서 발산이 이렇게 가는 거죠. 점점 불균형이 이렇게 점점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발산형. 수렴형의 반대.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암기하면 돼. 수렴은 매 7번 다 출제하니까. 순환형은 이런 형태. 수요곡선. 요거는 뭐죠? 순환은 요거 2개가 다 뭐? 니꼬르.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순환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요게 순환형. 그래서 요거 니꼬르가 되면은 순환형 형태다. 시험 문제는 계속 요걸 출제하는데 그 중에 7번 다 출제한 게 뭐다? 수렴형. 왜? 안정적 균형이기 때문에. 수렴형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뭐 거미집 이론 시험에 나오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미집 이론 잘 정리해 두시고. 자, 43페이지 밑에 부동산 시장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인데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자,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뒤에서 배울 효율적 시장 요 2가지를 묶어서 요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국지적 시장. 이걸 제일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국지적, 우리는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우리가 시장을 형성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용도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시장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시장의 분화라고 해. 자,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각각을 뭐죠? 서브마켓이라고 해.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라고 해. 하위 시장, 부분 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또 그 지문이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그리고 또 29회는 요거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요. 불균형.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지문이 29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에요. 여기서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국지적 시장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토지 특성에서도 배웠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나온다? 외부성이 나타난다. 외부성은 외부 효과. 토지 이용해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야기해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가 바로 또 이 외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성, 또 부증성, 개별성 등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공급의 뭘로 인해서? 시차로 인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킨다.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한다.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또 개별성.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선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장에서 대체의 가능성이 부동산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 다양하게 돼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면은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유통기구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표준화가 어렵다 보니까 유통기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화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일반 상품 거래 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부동산 상품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해. 자, 여러분, 정부가 야, 라면 올리지 마, 예? 초코파이 올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있지만은 요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일반 사람 한 사람 가서 야, 가격 올리지 마,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통제가 안 되니까 멋대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예? 부동산 가격 통제가 곤란해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부동산 거래 시에 뭐죠?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뭐한다? 공개를 뭐한다? 꺼려해요. 왜? 또 자금 출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뭐죠? 비공개성, 또 은밀성이 나타나요. 예? 비공개성, 은밀성이 또 나타난다.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왜? 소수야. 다수가 아니다 뭐다? 소수에 뭐가 존재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또 뭐가 있다? 이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자금 조달 못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분양받아도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자금의 유용성과 또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가격이 비싸니까. 또 가격이 비싸니까 작년에 여기서 정답을 했죠.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매매 기간에 뭐죠? 장기성.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다 보니까 단기 거래가 뭐다? 곤란하다.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를 했는데 뭘로 출제했냐 그러면 작년 시험에 공매란 말을 출제했어. 공매. 예? 요걸 우리가 영어로 또 관론에 이렇게 또 출제했거든요. 단기 거래.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작년 쉽다 이렇게 출제했어. 공매가 쉽다 이렇게 출제했어. 영어 해석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공매가 어려운 용어라서 영어로 관련해 해줬어요. 왜냐? 한자 쓰면 모를까 봐. 예. 빌공, 팔매자 쓰면 모를까 봐. 자, 우선 이 특징을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로 가시면은 효율적 시장이죠. 자,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은 그 발표한 지역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여러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을 경우에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인데,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눠요. 자, 과거로 들어갑니다.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니까 뭐가 돼? 우리는 현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뭐가 존재한다? 정보,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을 해요. 자, 이때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란 말을 써요.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로 우리는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뭐를? 남보다 뭐를? 우수한 정보. 남보다 우수한 정보는 무슨 정보? 현재와 미래의 정보겠지. 왜?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으니까.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죠. 예?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 당연히 이때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과거의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으로서 또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또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해요. 자, 이때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뭐라고 하느냐? 과거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가지고 자, 삼성전자가 20조를 투자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자, 그래서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뭐는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뭐는 가지고 또 우수한 미래의 정보,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온 사건 중에 신라젠이라고 있어요. 많이 나왔을까 이게 무슨 우리 한동훈 검사부장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신라젠이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임상 실험을 했어요. 임상 실험 미국에서 했는데 이걸 통보 왔어. 실패했다고. 통보 왔는데 누가 알겠어요? 통보 받은 사람 알 거 아니에요. 기업은 오너들이 그걸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보유주식을 비쌀 때 쫙 팔아버렸어. 몇백억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놓고 발표해서 주가가 폭락을 해서 이제 날아가는 거지. 기업 상장 폐지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우수한 정보니까.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용하셔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런 여기에다가 또 우리 강성희 시험 지문의 정답을 많이 물어요.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또 거기에 뭐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완전한 정보라는 그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근접한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인데 시험 문제는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약성이나 중강성은 뭐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느 누구도 시장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강성을 정답으로 많이 묻는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리고 47페이지 오시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있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포함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아요. 근데 역은 성립 안 해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불안정 경쟁 시장, 이 빗금친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24회와 29회 시험은 없다로 출제를 했죠. 또 작년에 또 냈어요.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내요.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뭐죠? 정보의 가치와 뭐가 일치한다면?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 뭐가 없다? 당연히 정보의 가치 1억 원, 정보 획득 비용도 1억 원 하니까 결국은 초과 이윤이 없다. 이 초과 이윤이 없을 때를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도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주의 좀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1번 밑에서 한 8, 9번째 1번의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또 밑에 7번째 또 2번의 끝에도 있다의 동그라미,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서 거기에 5번째 보시면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거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우선 출제 26회 됐던 내용이 48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데,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자,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밑에서 5번째 상권으로 갑니다.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인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권도 뭐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 자, 구매 빈도가 낮은 건 무슨 거? 내구성 있는 상품, 뭐 가구 등 판매한다. 이럴 때는 상권의 범위는 넓어요. 자, 점포의 면적은, 자, 여러분 할인점이나 백화점은 점포의 면적이 편의점보다 크죠? 그러면 상권의 범위도 넓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출제가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데, 매년 출제하죠. 지금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는 매년 출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3년 연속 나온 게 허프, 그리고 작년 재작년 우리 나온 넬슨, 30회 31회 2년 연속 나온 게 넬슨, 3년 연속 나온 건 허프. 그런데 네일리는 29회 나오고 30회 31회 안 냈기 때문에 원래 나올 수 있는 학자가 네일, 왜 최초의 학자거든요.
그래서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학자가 누구? 레일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레일리가 좀 중요해요. 예? 나올 때 됐어 이제. 최초니까 더 중요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력 모형입니다. 두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인 뭐에? 인구의 비례. 요거 29에는 반비례로 출제했어요. 인구의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 여러분 항상 거리 제곱하면 뒤에 반비례가 붙어야 돼.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이라고 하거든요. 비례는 어디로 가냐면요. 분자로 가. 인구의 비례.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때 반비례를 뭘로? 분모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수식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보시면 수식이 나와 있어요. 자, A. 여러분 분기점인 C마을에서 A 도시로 몇 명 물건을 사러 가느냐? 인구, 유인 비율 때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항상 어디? A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 A 분기점으로부터 A 도시까지의 거리 제곱의 반비례. 여기는 B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또 분기점에서 B 도시까지 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두 개 곱한 건 뭘로 간다? 분모로 가고 또 요 두 개 곱한 건 뭐죠? 분자로 가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 결론이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온 결론. 자, 그 내용이고 컨버스 볼까요? 컨버스는 레일리를 수정한 거.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는데 누구? 컨버스. 컨버스는 거기 보면은 두 도시가 미치는 상권에 있어서의 구매 영향력,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 경계 분기점이 돼요. 자, 거기 포인트는 뭐죠? 거기에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 지문을 출제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또 공식이 나와 있죠. 자, 허프는 지금 3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28회 시험은요 뭐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허프는 항상 확률이 들어가. 확률. 자,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쇼핑센터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항상 허프가 나오면 무슨 모형? 확률이 나와.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이에요. 확률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죠? 항상 교통 조건, 뭐 교통의 편의성이 있죠. 교통 조건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교통 조건.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점포의 종류, 편의품점이냐, 선매품점 이런 점포의 종류, 성격에 따라 뭐가 달라요? 거리, 마차의 개수가 달라요. 공간, 거리, 마차의 개수의 값은 달라지는데 여기에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라고 가정해요? 2라고 가정한다. 꼭 계산 문제 풀 때 2로는 우리 출제를 해줘요. 2라고 가정하면 뭐를 적용?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뭐죠? 매장 규모의 뭐예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매장 규모,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인데 거리는 무슨 거리? 우리는 시간거리다. 시간거리 또 실제 측정한 거리. 실제 거리 얼마냐? 실제 거리, 시간거리. 여러분 1km 가는데 몇 분 걸리느냐? 자, 그래서 이 거리 개념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거기 공식이 또 나오죠. 시장 점유율. 자, 거기 특정 쇼핑센터 1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인데, 분모는 뭐죠? 전체. 상권 내 모든 점포의 유인력이 나오고, 분자는 구하고자 하는 쇼핑센터 1 유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아까 매장 면적에 비례하니까 매장 면적은 뭘로 간다? 분차. 거리 제곱 반비례는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가면 돼요.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은 그 시장 점유율을 잘 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수식 바로 위에 거기 뭐가 나오죠?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쇼핑센터까지 거리, 특정 쇼핑센터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경쟁 쇼핑센터의 수가 몇 개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가지 나와 있죠? 수식 바로 위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50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1933년도에 나타난 우리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인데,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중심지는 뭐를 의미하냐? 자, 여러분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하는데,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상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을 중심지라고 해요. 그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가야겠지 뭐. 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이제 상품을 이렇게 보냅니다. 보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보낼 수 있는 가장 이 먼 거리를 우리 재화의 도달 범위다. 레인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요가. 자, 이 중심지에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 한계까지를 말하는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요거 지나면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거긴 마이너스는 공급할 필요가 없지. 0이 될 때까지 공급하면 되니까.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죠? 재화의 도달 범위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지의 점포가 있는데 망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범위를 나타내는 이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말해요. 이렇게 될 때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근데 여기 최소 요구치, 요거 재화 도달 범위가 더 넓으면요, 여기는 뭐다? 망하는 거지, 전부가. 중심지가 성립하려면은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지. 중심지 성립 조건.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엄청 는 곳이 있죠. 예, 엄청 는 곳이 뭐예요? 쿠팡, 물류 이쪽이잖아요. 다 주문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엄청나게 매출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는 곳이었냐? 치킨집이야. 다들 시켜. 근데 왜 피자는 안 시키대요? 왜 피자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대요. 치킨 매출이 늘었대요.
예? 하루에 치킨집, 동네 치킨집 있죠? 우리가 평균 하려면 하루에 30마리 팔면은 최소 요구치가 되는데 이게 하루에 어떻게 돼? 치킨을 다 팔아도 어떻게 돼요? 일찍 하면 끝나버린대요. 그만큼 배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학생들이 피자를 안 먹는가 봐요. 예? 예? 햄버거도 좀 먹는 양이 줄었대요. 학생들이 이상하게 치킨을 많이 먹는다. 치킨이 좀 이제 공부하는데 소화가 좀 오래 가는가 봐요. 그게 많이 든 이제 학생들 매출이 많이 늘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 하여튼 그 뭐 조사 결과가 그렇다니 아이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치킨집이 막 아이고 이거 접어야 되나 했던 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늘어서 많이 좋아합니다. 자, 우선 그 그림 밑에 하나 볼까요? 배후지 외접형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빗금친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중심지가 이렇게 원은 상권의 범위거든요. 여기까지는 공급이 돼요. 중심지에서 여기서 이렇게 공급은 원까지는 돼요. 자, 이게 외접, 배후지가 밖에서 외접하는데 중심지에서 공급을 이렇게 하는데 공급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범위냐 하면 요 범위는 재화나 서비스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 여기 공급 못 해요. 여기서 배후지 외접형. 재화나 서비스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 거기 배후지가 중첩이 돼. 그러면 뭐죠? 중첩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중첩이 되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잖아요. 두 개 중첩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어떤 형태로 세 번째 배후지 완결 형태인 정육각형. 정육각형이 되면요, 요 빗금친 요 부분이 없어. 빨간 요 부분이 무슨 얘기냐?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다 공급된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는 뭐다? 예? 정육각형. 꼭 왜 상권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크리스탈로는 우린 중심지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는 뭐다? 정육각형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입니다. 이제 배후지를 뭐라고 한다? 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고차원 중심지는요, 백화점 생각하시면 돼. 이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고차원 중심지. 아이고. 또 일정 범위, 뭐 학교를 의미하는 중차원 중심지, 편의점.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인데, 그럼 여러분 고차원 중심지 수는 적어요. 백화점 예를 들면. 그리고 중심지 간의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어요. 그리고 편의점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가까웠고 수도 많아요. 되겠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무슨 형태? 이렇게 피라밋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중심지 이론은 하여튼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고, 자, 애플범 교수의 거기에 CST, C는 커스터머는 소비자, 고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파팅은 분포, 테크닉은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백화점에 고객이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지도상에 표시하면서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뭐다? 우리는 CST. 고객이 찾아온 걸요, 우리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 점포와의 경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CST라고 합니다. CST.
자, 그 내용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우선 한번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렸네요. 그 넬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넬슨의 소매 입지로. 자, 요것은요, 두 권 출제한 게 요거 출제했거든요.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요. 이 8가지 중에서도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려는 형상은 양립성인데 특히 양립성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 좀 우선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학자들의 견해거든요. 상권 분석 모형에서의 학자들의 견해가 매년 출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보고요. 자, 여러분 교재 넘어와서 54페이지에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이 나옵니다. 자, 베버는요, 여기 한번 4, 5년마다 한 번씩 지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29회 시험에 한 번 냈어요. 29회 시험. 네, 한 번 또 내고 21회 시험에 또 내고 24회, 21회, 24, 29회. 원래 32회니까 개념만 잘 보시면 되는데 베버는 뭐죠? 최소. 항상 최소 비용.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비용이 뭐가 되는지죠?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수송비, 인건비를 노동비라고 하죠. 인건비, 그리고 집적에 따른 이 집적력 3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베버는 이 1909년 이 당시에 뭐를 가장 강조하냐면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수송비. 자, 수송비는 직접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베버는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뭐가 돼? 노동비나 직접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뭐가 되는지죠? 최소의 여러분 노동 비용이나 직접 이익과 같은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단지 뭐가? 최소의 수송비,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뭐 해야 된다?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주장한 학자가 바로 누구다? 베버다. 네, 최소의 수송비. 자, 그런데 이 베버는요, 이론을 비판했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해서 이 수요 측면,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우리 나타난 레쉬에 또 수요가 뭐가 되는지죠? 최대. 수요가 이번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시장이, 중심진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레쉬의 최대 수요이다.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무슨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자, 레쉬는 30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원료 지수가 나오는데, 자,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로 봐요. 모든 지역에서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는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는데, 자, 원료 지수를 보면은 이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죠. 편제 원료, 국지 원료의 중량을 뭘로 나눠준다?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버려요.
이때 여기 1보다 크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면은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 왜? 시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오서 생산하면요, 편제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서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원료가 있는 산지에 입지해야 된다. 원료, 우리가 지향형 입지 산업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멘트 산업과 같이 제품 가공 중에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자, 여기 1보다 작으면 편제 원료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면 원료 산지에서 생산하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는 소비진 어디에? 소비진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 시장에 입지해야 된다. 소비진 시장에 입지해야 되죠.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가공 중에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맥주, 청량 음료 산업은 어디에? 시장에 입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좀 주의 좀 해두시고, 또 요즘은 우리 미숙련공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지역의 공업이 입지해야 유리한 산업으로서 섬유산업, 의류산업, 신발산업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많이 생산해요? 우리나라 보면요, 요즘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쪽입니다. 베트남보다 더 싼 곳이 방글라데시. 인건비. 거기는요, 한 달 월급 얼마 주는지 아세요? 과거에 10,000원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방글라데시. 데모에서 요즘은 약간 더 올랐다 하는데 상당히 쌉니다. 우리나라 월급 뭐 200만 주고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상품 살 때 한번 보세요. 역수입해 들어옵니다. 보면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렇게 막 나와요. 제품. 사실 때 보시면. 자, 그리고 집적이라고 하죠. 한 장소의 공업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적 지향형 산업은 원료를 공동 구매합니다. 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수송도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비 절감 폭이 크기 때문에 한 장소의 공업이 집적해.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면서 우리는 이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거죠. 집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송비 절감 폭이 크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인데, 뭐죠? 이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수송수단, 뭐 배에서 자동차 이렇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적환 지점에 입지를 하면은 수송비 절감 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산업. 요걸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적 지점을 적환 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이 이 20세기는 공장의 굴뚝 산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연기 나오는 뭐죠? 공해 배출 산업이라고 하는데, 21세기로 들어오면은 그런 산업이 아니라 요즘은 IT, 굴뚝 산업이 아니야. 두뇌 산업, IT, 정보통신 이런 산업이 탈족 산업이야. 공해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고급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대도시 내부에 입지하는 이런 산업이 탈족 산업이라고, 풋리스라고 하는데 탈족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탈족 나오면 여기 무슨 용어일까? 정보통신 이런 고급 노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도시 내부의 입지에 유리한 산업, 이런 산업, 탈족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 중요한 거는 뭐다? 출제원들은 입지 나오면 뭐를 출제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건 상권이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얘기를, 요 분석 모형을 계속 출제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강의는 입지 개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야겠습니다.